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지금은 애매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선택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선택. 결단을 유예하는 결정. 에피소드 1에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모래시계는 저절로 뒤집히지 않는다고. 누군가 손을 뻗어 그것을 뒤집어야만 모래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손을 뻗지 않는 걸까요? 모래시계가 멈춰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앞에 서서 계속 망설이는 걸까요?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머뭇거릴까요? 오늘은 해답을 내리기보다는 오래된 문장들을 조용히 나란히 놓아보려 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문장들이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위에 가득하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느니라. 이 문장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본 풍경을 말할 뿐입니다. 이미 가시가 퍼져 있고 이미 담은 무너져 있습니다. 언제 무너졌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풍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미뤄졌고 조금씩 방치됐고 조금씩 손을 놓은 결과입니다. 잠언의 화자는 이 밭의 주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아마도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을 겁니다. 밭을 봤을 겁니다. 풀이 조금씩 자라는 걸 봤을 겁니다. 돌단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아니야. 내일 하지 뭐. 아직 괜찮아. 이 정도면.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잖아. 하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한 달쯤 지나도 밭은 여전히 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것은 더 이상 밭이 아닙니다. 가시덤불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은 게으름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손을 뻗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잠언은 말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지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은 이렇게 보인다. 이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밭, 건강이라는 밭, 일이라는 밭, 꿈이라는 밭.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 그 밭을 봅니다. 오늘은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날, 뒤돌아보면 가시덤불이 보입니다. 불교의 중화함경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의심에 머무는 이는 길 위에 서 있다. 이 문장은 흥미롭습니다. 넘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갔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 있다고 말합니다. 걷지 않으면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위험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움직이다가 생깁니다. 머뭇거림은 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불교에서 의심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확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은 5가지 장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탐욕, 분노, 혼침, 들뜸, 그리고 의심.
이 5가지는 수행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흥미로운 건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움직임입니다. 탐욕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고, 분노는 무언가를 밀어내는 움직임입니다. 혼침은 가라앉는 움직임이고, 들뜸은 흩어지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다릅니다. 의심은 멈춰 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나을까? 지금 가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이런 질문들은 나쁜 질문이 아닙니다. 신중함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중화함경이 지적하는 건 질문 자체가 아니라 질문 속에 머무는 상태입니다. 길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이 없습니다.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잠언의 밭도 중화함경의 길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지는 중립이 아닙니다. 정지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밭의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밭은 변했습니다. 길 위에 선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해는 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세상은 움직이고 시간은 흐르고 상황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중화함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의심을 끊는 이는 길을 간다. 끊는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해소한다, 해결한다가 아니라 끊는다고 말합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도 발을 내딛는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생겨서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확신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절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망이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상태다. 이 절망은 절규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큰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갑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절망은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절망과 다릅니다. 그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그는 3가지 형태의 절망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절망입니다. 자기가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 가장 표면적인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상태. 자신의 한계, 자신의 실패, 자신의 유한성을 부정하려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고집하는 절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상태. 신의 도움 없이, 관계 없이, 혼자 힘으로만 자기를 만들어가려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형태의 절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음은 바로 이 회피의 한 형태입니다. 선택은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선택은 불편합니다. 선택은 나를 정의합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한 사람이다. 이 문장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미룹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냥 안 한 거야. 나는 괜찮아. 그냥 때를 기다리는 거야.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시도를 안 한 거니까.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 상태를 가장 깊은 절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타인에게 실패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씁니다. 가장 일반적인 절망의 형태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이다. 가장 깊은 절망의 형태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내가 유한하다는 걸, 불완전하다는 걸, 때로는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미룹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머뭇거림은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일을 미루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사르트르는 더 단호합니다. 인간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도 선택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 그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 사르트르는 여기서 핑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결정해줬기 때문도 아닙니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를 계속 유지한 책임 역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설계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삶을 설계할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그 설계의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선고받았다. 형벌처럼. 왜냐하면 이 자유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었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사르트르는 이 모든 변명을 거부합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부정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 그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한 청년이 사르트르를 찾아옵니다. 그의 형은 전쟁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은 고민합니다. 레지스탕스에 합류해서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 남아서 어머니를 돌봐야 할까요? 청년은 사르트르에게 묻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르트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청년은 화를 냅니다. 그걸 묻고 있잖아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지만 사르트르는 반복합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대신 선택해 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청년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사르트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조언을 해주더라도 그 조언을 따를지 말지는 결국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르트르에게 선택하지 않음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가 이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은 결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이 현재 상태를 유지했다면 그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편합니다. 위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정직합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제 이 문장들을 나란히 놓아봅시다. 잠언은 결과를 보여주고 중하함경은 상태를 말하며 키르케고르는 내면을 가리키고 사르트르는 책임을 남깁니다. 이 네 문장은 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중립이 아니라는 것. 잠언이 보여준 밭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 밭의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밭을 망치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택을 미뤘을 뿐입니다. 오늘은 아니야. 내일 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밭은 가시덤불이 되었습니다. 중하암경이 말한 길 위의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신중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야지. 그렇게 그는 서 있었고 해가 졌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절망 속의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불행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을 겁니다. 문제도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계속 미뤘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을 피했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를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우리의 선택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시간은 머뭇거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밭은 황폐해지고 해는 지고 자기 자신은 멀어지고 책임은 쌓입니다. 우리가 손을 뻗지 않는 동안 모래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뭇거림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매일 작은 선택들 앞에 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할까 말까? 미뤄뒀던 일을 오늘 시작할까? 내일 시작할까?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할까? 조금 더 기다릴까?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까? 그만둘까? 이 관계를 지속할까? 정리할까? 이런 질문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나중에 생각해도 돼. 하지만 잠언의 밭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밭도 하루아침에 황폐해진 게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었습니다. 오늘 풀을 뽑지 않고 내일도 뽑지 않고 그 다음 날도 뽑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을 안 했다고 해서 당장 아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1년도 안 하면 몸은 변합니다. 관계도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연락을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1년도 안 하면 관계는 변합니다. 꿈도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을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10년도 안 하면 꿈은 변합니다. 중하함경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안전해 보입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는 집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의 머뭇거림은 가능성처럼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하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 머뭇거림은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때 시작하지 않았을까? 선택을 미루는 동안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체력은 떨어지고 기회는 지나가고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는 불완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뭇거림의 무게를 이야기했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것의 결과를.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머뭇거릴까요?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궁금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선택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러실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밭 주인도 두려웠을 겁니다. 밭을 가꾸기 시작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노력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중화함경의 길 위에 선 사람도 두려웠을 겁니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 있는 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피르케고르가 말한 절낭 속의 사람도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마주하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약함, 부족함, 실패. 그래서 차라리 마주하지 않는 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 앞의 사람도 두려웠을 겁니다.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패하면 변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택하지 않는 게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두려움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미지의 것 앞에서, 불확실한 것 앞에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머무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이 말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의심을 끊는 이는 길을 간다. 끊는다. 해소하는 게 아니라 끊는다. 이 말은 의심이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심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끊고 발을 내디드라는 뜻입니다. 확신이 생겨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확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선택을 당장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큰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잠언의 밭이 황폐해진 것도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밭을 다시 가꾸는 것도 작은 선택들의 누적일 겁니다. 오늘 풀 한 포기를 뽑는 것, 내일 돌 하나를 쌓는 것, 그 다음날 씨앗 하나를 심는 것. 하루의 변화는 미미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다릅니다. 2년 후에는 더 다릅니다. 중화함경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은 작습니다. 그 한 걸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없으면 1000걸음도 없습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자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던지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큰 결정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은 사실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는 우리가 됩니다. 에피소드 1에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모래시계는 저절로 뒤집히지 않는다고. 누군가 손을 뻗어야 합니다. 그것을 집어들어야 합니다. 뒤집어야 합니다. 그제야 모래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를 뒤집는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손을 뻗어 집어드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 한마디를 하는 것,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한 사람이 됩니다. 잠언의 밭주인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밭으로 나갑니다. 풀 한 포기를 뽑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밭을 가꾸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중하함경의 길 위에 선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의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피르케고르가 말한 절망 속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 앞에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삶의 주체가 된 사람입니다.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은 한 번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는 4개의 오래된 문장을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잠언, 중하함경,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로 쓰인 문장들이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중립이 아니라는 것. 시간은 우리의 머뭇거림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선택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는 것.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지금 당신 앞에도 모래시계가 하나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멈춰있는 모래시계.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요? 시작하지 못한 일일까요? 정리하지 못한 관계일까요? 미뤄둔 결정일까요? 마주하지 못한 자기 자신일까요? 그 모래시계는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거기 놓여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래시계가 멈춰 있는 동안에도 세상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당신은 손을 뻗을 겁니다. 그 모래시계를 집어들 겁니다. 뒤집을 겁니다. 그 언젠가가 오늘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영원히 오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풀 한 포기를 뽑는 것, 한 걸음을 내딛는 것,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한 번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모래시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테니까요. 다음 에피소드 3에서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머뭇거림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선택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택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 걸음을 내디딘 이후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선택 이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의 풍경을,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들을.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모래시계가 다시 흐르기를 바랍니다.